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세계 최초로 달에 먼저 도달한 나라 역시 러시아다.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때 러시아는 세계 최강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때가 있었다. 어쩌면 미국을 앞서 갈 유일한 나라였을 만큼 막강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강국 리스트에서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어쨌거나 오늘은 한때 세계 최강국인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예언가로 유명했던 모스크바의 예지몽 예언가 이반 미로슈니코프를 소개하겠다. 사실 영상을 다루기 전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예언가였던지라 좀 더 유명한 예언가를 찾아보려 했지만 누구나 다 아는 정도의 유명한 예언가들은 나 말고도 많은 분들이 다루고 있으니 나는 차후에 그 분들을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러시아의 유명한 예언가인 이반 미로슈니코프에 대하여 영상을 시작하겠다. 성윤화로도 잘 알려진 미로슈니코프는 1802년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농부인 부모님을 도와 마을 외곽의 숲에서 양을 치며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소년이었다. 1812년 10살이 된 그는 처음으로 예지몽을 꾸게 되는데, 그는 새벽에 잠을 자던 중 꿈속에서 외국의 병사들이 러시아로 쳐들어와 러시아의 마을들이 불타고 그의 숙모가 병사들에 의해 죽는 모습을 보게 된다. 또한 그는 꿈속에서 거대한 눈보라가 그가 살던 모스크바로 몰려와 병사들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모습과 개미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뒤덮여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812년 6월 24일 실제로 나폴레옹의 60만 대군이 대륙 공세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로 들이닥쳤는데, 마을의 외딴 곳에서 홀로 살고 있던 그의 숙모가 실제로 프랑스군에 잡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얼마 후 러시아에는 기록적인 혹한과 폭설이 내렸는데, 이를 견디지 못한 프랑스군은 4주 만에 모스크바를 탈출하다시피 떠나게 된다. 이로 인해 프랑스군은 60만 명의 병사 중 56만여 명이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다 죽게 되었으며, 프랑스로 복귀한 생존자는 겨우 4만여 명에 불과했다. 놀랍게도 이는 그가 꿈속에서 보았던 것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불과 꿈을 꾼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의 일이다. 당시 미로슈니코프의 예언은 너무나도 정확해 전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 모스크바로 모여들 정도로 그의 예언은 매우 유명했다고 전해지는데, 그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러시아 국립역사문서 보관소의 실제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어서 그가 청년기 때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겠다. 1825년 23살이 된 미로슈니코프는 홀로 교회에서 기도를 하던 중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목소리는 불쌍한 백성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그날 밤 매우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의 앞에 빛나는 천사가 나타나 마을 뒤편의 산 정상을 가리키며 어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라고 그에게 말해 주었다. 너무나도 생생했던 꿈에서 깨어난 그는 이 신비한 꿈이 예사롭지 않은 징조라 생각해 아침이 되기 전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가 실성했거나 그의 말이 허풍의 것이라며 믿지 않았다. 결국 미로슈니코프는 자신의 말을 믿었던 소수의 이웃들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아침부터 3일은 쉬지 않고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 그가 살던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집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기이한 일이 발생한다. 이 사건으로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으며, 그를 믿었던 몇몇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만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826년 정교회의 수도승이 된 미로슈니코프는 자신이 꿈속에서 본 사건들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발생하자 그는 이 기이한 꿈들이 예지몽임을 깨닫고 이때부터 꿈속에서 본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정확한 예언으로 러시아 내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된 미로슈니코프는 1867년 그를 직접 보기 위해 찾아온 파울로스 대주교를 만나게 된다. 이 당시 미로슈니코프는 타울로스 대주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에게 기이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는데, 이를 기록한 러시아의 역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대주교시여, 러시아는 신의 축복을 받은 위대한 땅이지만 그 기운도 다 되어가는 듯합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이 나라에는 큰 난이 일어날 것인데, 이때에는 날카로운 올빼미의 눈과 늑대의 입을 가진 자가 이 땅에 나타나 러시아 왕조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는 농노의 자식일 것이며 그의 몸속에는 몽골의 피가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며 나라 전체가 혼란에 휩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러시아 왕조의 멸망이 아닌 위대한 러시아의 멸망을 알리는 시작일 것이며 러시아 왕조가 멸망하고 120년이 더 지나면 러시아는 8개의 나라로 찢어져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파울루스 대주교에게 미로슈니코프가 말했다. 파울루스 대주교는 미로슈니코프의 말에 크게 분노했지만 그를 처벌하지는 않았으며 함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제들에게는 이를 함부할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하긴 내가 대주교였더라도 그 자리에서 세계 최강인 내 나라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그런데 실제로 그가 예언한 지 정확히 50년 후인 1917년 그의 말대로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으며 러시아의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의 가족들이 볼셰비키에 의해 처형당하며 러시아 왕조는 완전히 막을 내리되었다. 또한 최근 발표에 따르면 레닌의 아버지는 해방된 농노 집안 출신이었으며 그의 조모는 기독교로 개종한 몽골계 칼미크인이었다. 그리고 이는 미로슈니코프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러시아 정교의 살아있는 성인으로 불렸던 그는 예지몽과 신비한 영적 능력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 그가 한국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하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다. 죽기 직전까지 사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미로슈니코프는 1902년 정확히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지는데 그는 죽기 전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물만 마시며 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려 그의 꿈속에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미래에 있을 엄청난 사건들을 계시해 주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임종을 보기 위해 모인 9명의 제자들에게 미래에 있을 세상의 변화는 물론 러시아와 동아시아에 일어나게 될 엄청난 일들을 예언으로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왕들은 신국의 왕을 따르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은 신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폐허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따르는 나라들은 모순 속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신국을 따르는 민족들에 의해 8개의 나라로 쪼개질 것이며 대부분의 땅을 적국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중에는 영국 민족과 일본 민족 그리고 조선 민족 등이 있을 것이다. 이 전쟁의 시작은 조선반도와 가까운 러시아 동부가 될 것이며 일본이 잃었던 힘을 되찾을 때쯤 가장 먼저 러시아와 싸우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찢어지기 시작할 것인데 이 땅의 형제들은 서로의 피를 갈구하며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게 될 것이며 영원한 전쟁과 거짓말에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는 한반도와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러시아의 쇠락은 조선반도와 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본의 기운은 나날이 커져 러시아의 동부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며 거대한 땅을 가진 대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때 조선의 민족 역시 러시아 땅의 일부를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영토는 기존의 몇 배로 커지게 될 것이다. 이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극동지방의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신성한 별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 민족은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 온 민족일 것이며 공과 이상의 충돌이 남긴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민족일 것이다. 원래 그 별은 중동의 신성한 민족에게 있었으나 미래에는 극동에 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본래의 기운을 되찾을 때 그들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이상은 나도 볼 수 없으니 너희는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극동아시아 한반도를 향한 예언을 하셨다고 한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그의 9명이 제자 중 3명이 이끄는 무리가 극동으로 향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 후 그들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일본 역사 인지학회 회장 사카타 미치히로는 1986년 러시아와 일본의 문헌과 정본을 통해 일본을 포함한 극동아시아를 샅샅이 살피던 중 우연히 한국의 역사서를 읽고 문득 큰 전율과 함께 신성한 별의 민족이 바로 한민족임을 깨달았노라고 일본의 역사학술지에 한국을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러시아 역사에 미로슈니코프가 남긴 미스터리한 행적은
아직도 그가 살던 모스크바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미래를 예언하는 분들은 많다. 불교가 되었든 기독교가 되었든 아니면 토속 신앙을 통해서든 그렇지 않더라도 무종교인들을 통하여 수많은 미래 예언들을 접하게 되면 한결같이 한민족은 동방의 등부림을 인정하는 것 같다. 내 나라가 그만큼 인간으로서 살기 좋은 이상향의 나라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역사상 노스트라무스와 항상 등장했던 여자 예언가였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많이 잊혀진 듯한 그리스 최고의 예언가이자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등장인물로 트로이의 왕 프리아무스와 왕비 헤카베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대신권 헬레노스와는 쌍둥이 남매지간이다. 미남 미녀가 많은 트로이 왕가의 일원답게 굉장한 미녀였다고 한다. 일리아스 13권 365행에선 프리아무스의 딸들 중 가장 아름답다고 묘사되고 24권 699행에서는 무려 황금의 아프로디테에 비견될 정도였다고 한다. 일리아스에 대하여 잠깐 소개하겠다. 일리아스란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문학 중 가장 오래된 서사시이며 일리아스 이전의 미노스 문명과 미케나이 문명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기에 사실상 유럽 최초의 고전 문학은 일리아스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오디세이아와 더불어 고대 그리스와 후대 서양의 문학, 예술,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는 다시 시작하겠다. 그리스 최고의 예언가이자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가 활동했던 배경은 그리스 신화의 전설적인 트로이아 전쟁의 51일간을 다뤘다. 트로이아의 왕세자 헥토르와 아카이오이족의 용장인 아킬레우스, 이 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원한과 복수에서 파생되는 인간의 비극과 정해진 운명을 벗어나지는 못할지언정 가능한 한 충실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영웅들의 처절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9년 동안 계속된 전쟁의 상황과 전쟁에 관여하는 올림포스의 신들, 그리고 영웅들의 이야기 역시 조명된다. 아프로디테 여신과 비견될 정도로 아름다웠던 카사드라의 머리색은 금발이다. 그 미모에 반한 아폴론이 구애하자 카산드라는 자신과 헬레노스에게 미래를 내다볼 예언 능력을 준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해 아폴로는 둘에게 예지 능력을 주었다. 그러나 카산드라가 예지 능력만 받고 입을 싹 씻어버리자 아폴로는 크게 분노하였다. 그러나 능력을 도로 박탈하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대신 카산드라의 예언 능력에서 설득력을 빼앗아 버렸다. 어떻게 저주를 내렸는가 하면 아폴론이 카산드라에게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면 마지막 이별의 키스라도 해줘 라고 하자 카산드라가 이를 수락했다. 그러자 아폴로는 카산드라와 키스를 하면서 카산드라의 혀에 담긴 설득력을 빼내가 버렸다는 것이다. 후 아폴론이 그의 입안에 침을 뱉었다고 한다. 또 다른 설에는 예지 능력을 받은 카산드라가 자기가 나이가 들고 나면 아폴론이 자기를 버릴 것을 내다보게 되어 아폴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작 바로 그 다음에 아폴론이 저주를 내릴 건 못 본 건지 상황이 바뀌면서 예지의 내용도 바뀐 건지 아니면 차라리 저주를 받으면 받았지 나중에 나를 버리고 갈 남자의 사랑을 받아주긴 싫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떠도는 글만으로는 나도 이야기가 복잡한 사랑 이야기인 듯하다. 어느 판본에선 어린 시절의 헬레노스와 함께 아폴론의 신전을 뛰어다니며 놀다가 잠들었는데 남매의 귀를 뱀이 핥아서 예언 능력을 얻었다고도 한다. 일리아스에 따르면 카산드라는 그리스군이었던 프리기아의 왕 미그돈의 아들 코로이보스의 구애를 받았다. 그는 카산드라의 미모에 반하여 혼인 예물을 바치지 않는 대신 트로이와 그리스 간의 전쟁 중임에도 트로이 편에 원군으로 참전하여 그리스군을 몰아내는 조건으로 카산드라에게 구원했고 프리아모스도 이를 허락했다. 일리아스의 마지막에서 전쟁 중에 전사한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이자 트로이의 총사령관으로 트로이의 최고의 기둥이며 이상적인 영웅이었던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아 귀환하는 프리아모스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카산드라다. 성벽에 올라 있다가 부왕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시민들에게 소리쳐 알렸고 이에 트로이 시민들이 몰려나와 프리아모스를 맞이한 뒤 헥토르를 애도하며 그의 장례를 치렀다. 이후로도 전쟁이 지지부진 이어지던 어느 날
그리스군이 거대한 목마를 남기고 철수하자 트로이인들은 그 목마를 성 안에 들이려 한다. 카산드라는 그 목마를 들이면 트로이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목마를 들이지 말 것을 간청했지만 무시당했다. 그날 밤 승리의 파티로 취해 있던 트로이인들은 목마 속에서 튀어나온 그리스군에 의해 성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고 만다. 이때 전쟁에 참패하고 카산드라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카산드라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아테나 여신상에 매달렸는데 그리스군의 아이아스가 그녀를 여신상째로 끌고 나왔다. 또는 카산드라를 아테나 신전에서 강간하려 했다고 한데 이것이 미수에 그쳤다고도 하고 실제로 강간당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곳도 있다. 앞서 카산드라를 사모했던 구혼자 코로이보스는 이때 카산드라를 지키려다 그리스군 장수에게 살해당했다. 이때 아테나 여신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 아이아스는 귀환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사망한다. 배가 난파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아이아스는 암초로 헤엄쳐가서 살아남았지만 신들도 나를 어쩌지 못한다. 운운하는 사망 플래그를 세워 벼락에 맞아 사망했다고 한다. 또한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은 카산드라의 미모에 반하여 그녀를 자신의 전리품으로 삼아 미케네로 귀환한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트로야 여인들에서는 강제로 아가멤논에 첩이된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는 헤카베를 카산드라가 위로하고 오디세우스의 운명을 예언한다. 미케네에 도착했을 때 카산드라는 이미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불륜과 아가멤논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파악하고 거기에 휘말릴 본인의 최후까지 모두 예지했다. 이를 아가멤논에게 경고했지만 역시나 무시당했다고도 하고 어차피 무시당할 걸 알아서 곡은 평생 노예 신세로 고통받으며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서 그냥 입을 다물었다고도 한다. 결국 아가멤논은 부인 클리타임네스트라에 의해 암살되고 불쌍한 카산드라는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며 결국 죽임을 당한다. 아가멤논과의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 텔레다모스와 펠롭스를 낳았지만 이 아이들 역시 아이기스토스에게 살해당한다. 새언니가 젖은 불륜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강제로 원수에 첩이 됐는데 다시 새언니의 언니가 저지른 불륜 때문에 목숨까지 잃었으니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라 할 수 있다.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아가멤논에서는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독살당한다. 독살당하기 이전에 아가멤논과 자신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심지어 과거의 아르고스 왕궁에서 벌어진 수많은 살인에 대해서도 영의 눈으로 모두 보게 된다. 신이 들린 상태에서 본 사건들에 두려움에 떨었다. 아르고스 왕궁의 살인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아르고스 왕가의 살인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처음 카산드라 그녀가 왕궁 입구에서부터 예언을 하면서 아가멤논의 아버지 아트레우스가 티에스테스의 아들들을 살해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죽은 후에는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아가멤논의 정보라는 고인드립을 당한다. 아폴론에 의한 트로이 전쟁 최대의 피해자들 중 한 명이자 그리스 신화 내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물이다. 그야말로 그리스 신화에서 신의 심기를 거스른 인간이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 그 극한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물론 아폴론도 제우스 아들답게 남녀 안 가리고 온갖 미인을 애인으로 주렁주렁 거느렸던 남봉꾼에다가 무책임하고 졸렬한 극단적 이기주의자라. 카산드라가 자존심 접고 구애를 받아줬어도 얼마 안 가 지겨워지면 차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생 때문에 카산드라는 서구에서 힘없는 예언자, 개혁자의 상징으로 통한다. 그래서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의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를 카산드라에 빗대어 무기 없는 예언자는 멸망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또는 탁월한 미래 예지 능력을 가진 여성을 카산드라로 부르기도 하며 불길한 예언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예시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예언의 지혜를 가졌으나 그 예언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사람 또는 나쁜 소식을 계속 예언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많이 이식되어 그저 신화 속 인물로 남아있지만 한때는 예언을 이야기할 때면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이 거론되었을 만큼 유명했다고 한다. 일명 부름한 예언가 가장 아름다웠으나 가장 비참한 예언가로 기록되어진 카산드라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여전히 영상 만드는 데 있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좋아진다고 생각하신다면 힘내라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은 여러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며 신화 또는 경전 등에서 활약한다. 점술가와도 관련이 매우 깊어 예언의 한 측을 차지하고 있다. 대중적으로 유명한 예언가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카산드라와 세계 종말을 예언한 노스트라다무스가 있다. 오래전 역사서에는 이들을 선지자라고도 불렀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명을 받는 하느님의 대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의미한다. 또 다른 말로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하느님과 인간을 중개하는 역할을 맡는 자를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불렀다. 타락한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하여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거나 억압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은 하느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예언이 틀리면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거짓 선지자 또는 사이비 취급을 받는다. 비종교적 관점으로 보면 종교적 권위를 빌려서 일종의 사회적 운동을 벌이거나 왕에게 간언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옛날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었기에 신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영시원찮은 주장만 하는 사이비 예언자들은 왕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알아서 걸어뒀을 것이며 성경이나 역사서에 이름이 남은 예언자들은 신학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적어도 당대 사람들의 기준을 충족한 이들이다. 물론 그들도 현 시대에 살아가며 후대에 이름이 남겨지려는 것은 미처 내다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이름이 있거나 이런저런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점술가나 예언자들 외에도 알게 모르게 시대를 살다 간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는 진짜 진실된 전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현혹하는 가짜 예언자들도 많았을 것이다. 허나 그럼에도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져 후대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예언자들은 많다. 노스트라다무스를 비롯하여 바바반가와 에드가 케이시에 이르기까지 최근에는 살아있는 예언자로 잘 알려진 크리스 로빈슨과 주세리노 등등 현역들도 많다. 그러나 오늘 소개할 예언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비트코인 폭락, 제주도 지진까지 예언에 성공하며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인도 소년 아비냐 아난드이다. 대체적으로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예언가들 중에서는 최연소가 아닐까 싶다. 그런 그가 최근 한국의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밝혀 화제가 됐다. 가장 주목받는 예언가 중 한 명인 인도 소년 아비냐 아난드는 엄청난 예언적 중류를 자랑한다. 그의 점성술의 핵심은 행성의 움직임을 읽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성 점성술로 예측한 결과들을 직접 유튜브에 올리며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2019년 8월 22일 아난드는 전 세계가 2019년 11월 이후 큰 재난을 겪을 것이고 20년 3월에서 4월의 피해는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더불어 피해가 큰 나라로 중국을 꼽았다. 그렇게 코로나와 관련된 아난드의 예언은 적중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11월 29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다. 놀라운 것은 단순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고를 맞춘 것 이상으로 대유행의 시작이 되는 달까지 맞췄다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19는 20년 3월을 기점으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됐었기 때문이다. 행성 간의 움직임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는 행성 점성술이란 무엇일까? 과연 행성의 움직임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실제로 행성의 움직임만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을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믿어야 하지 않나 싶다. 노스트라다무스도 점성술의 대가로 알려졌으니 점성술은 대단하긴 하나 보다. 아무튼 아난드는 이후에도 이 점성술을 통해 2020년 12월에 목성과 토성이 정렬하는 시기이므로 강력한 바이러스가 한 번 더 출몰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후 실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며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었다. 우연인 줄 알았던 이 점성술의 위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21년에는 태양과 달, 수성들이 일직선으로 정렬하기 때문에 경제공황과 기근 등이 발생한다고 예언한 아난드. 그 뒤 터진 우크라이나 사태와 전 세계적인 식량난, 나스닥 지수의 폭락으로 그의 예언은 한 번 더 적중했다. 그의 예언이 계속해서 들어맞는 상황. 이러한 상황적 증거를 통해 행성의 움직임을 읽는 점성술의 정확도는 높은 것이 증명됐다.
각종 큰 사건에 대한 정확한 예언으로 주목받던 아난드의 예측은 계속됐고, 이번에는 동북아시아 질서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이었다. 최근 아난드의 유튜브 컨션스에 올라온 예언의 내용은 바로 21세기 중반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의 자리에 올라선다는 것이었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2050년쯤 동아시아의 초강대국으로 올라선다는 믿기 힘든 예언의 아난드는 근거를 더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난드가 말한 근거는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국력을 회복해 전 세계의 영향력을 떨칠 것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반도에는 북부 외에도 빼앗긴 영토가 하나 있다. 바로 간도다. 간도는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대다수와 러시아 연해주, 지방의 일부를 포함한 땅이다. 크기는 한반도의 약 2배에 달하는 꽤 넓은 영토다. 간도는 청나라 시기 때 한국의 선조들이 땅을 일구고 생활의 터전으로 살았을 정도로 조선의 영토 중 하나였다. 대한제국 무렵에는 간도관리사 이범윤이 영토를 관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앗아간 일본이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억울하게 빼앗겨버린 우리의 예시영토다. 이번에 아비냐 아난드는 이렇게 빼앗긴 간도를 한국이 다시 되찾고 더 나아가 발해의 영토였던 만주 일부까지 수복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의 혼란과 분열이 심해질 무렵 한국이 중국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북한과 통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하다. 하루빨리 예시영토를 되찾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아난드의 예언 외에도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역시 남북 경제통합 시 통일된 한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실질적인 가능성이 높음을 선사했다. 심지어 짐 로저스는 통일 한국은 확실한 투자처라면서 한국에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는 말을 거듭 강조했을 정도로 그는 한국의 미래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세계인들에게 외쳤다. 그의 말처럼 한국이 세계를 선도할 초강대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걸까? 물론 많은 예언가들이 한결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차게 예언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언을 믿으며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북동쪽에 있는 길상사에서 사라질 것이므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매우 가까운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믿고 병이 나면 그는 자신의 일정을 취소하려 합니다. 박 씨는 어두운 옷을 입고 집을 떠나 검은 배낭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미스테리 영상을 만들고자 여기저기 자료를 검색하다 눈에 확 띄는 문구에 사로잡혔다. 조잡한 문장이다. 한글 번역기를 돌린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족집게 예언가 주세리노의 또 다른 예언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을 예언했다는 글이었다. 정말이라면 대단하지 않는가 말이다. 그래서 글을 읽고 소개해야겠다 싶었지만 뭔가 석연찮은 댓글이 있어 계속 찾아보게 되었다. 오늘은 주세리노의 예언이 진짜인가 아니면 사기인가 하는 주제로 올리도록 하겠다. 검이다 흑이다 함부로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곳이다. 긴가민가 아리까리 알쏭달쏭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가끔은 사입이나 사기꾼들에게 완전 속아서 전 재산을 탕진당하고도 열성신도가 되기도 하고 중간에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잘잘못을 되짚어가며 바로 서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주세리노는 어느 쪽일까?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일 테니 일단은 내가 읽은 기사 내에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다. 사실 인터넷이라는 곳이 진실 같은 것도 워낙 많지 않던가. 내가 확신에 차 있다고 해도 그 기사조차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짓기보다는 이런 기사도 있으니 소개해드리고 싶어 만들게 되었음을 이해 바란다. 브라질 예언가 주세리노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서울로 4월 6일에 보낸 편지라고 주장하는 편지의 한 대목이다. 4월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한 날은 7월 9일이다. 그러니까 사망 3개월 전에 박 시장의 사망을 자신이 예언했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1960년생이니 올해 환갑이 된 이 예언가는 한국에서도 꽤 알려져 있다. 2001년 9.11 테러를 12년 전 예언했고 2004년 인도양 쓰나미도 맞췄다고 한다. 2043년 지구 종말설 주창자로도 유명하다. 한국의 공중파 방송에도 나왔다. 9.11 테러 예언은 MBC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나왔고
스펀지.0에서는 그를 인터뷰까지 했다. 그의 예언 방법? 예지몽이다. 9.11 테러의 경우 자신이 꿈에서 본 내용에 바탕한 경고를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고 발신일자가 적힌 내용 증명, 도장이 찍힌 사본을 공개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니까 3개월 전 박원순 사망 편지도 그렇게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듯 싶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 이상한 데가 있다. 일단 인터넷 게재 날짜 7월 9일이다. 시차를 감안하면 박원순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뒤다. 박원순 시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주소는 중구 서소물로 106번지다. 서울시청, 아니다. 주소를 검색하면 시청 인근의 건물이다. 서울시 측의 설명에 따르면 시장실로 오는 우편물은 등기 우편으로 왔다면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일반 우편물이면 자치행정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양쪽 모두 4월에 브라질에서 온 서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했다. 특이하게도 영어권도 아닌 노르웨이 위키피디아에 그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다. 사건 전에 예지몽을 꿨다는 그의 인증 방식이 조작이라고 2007년 브라질에서 폭로되었다. 그의 예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예언했다는 날에 우표를 산 것은 확인됐지만 편지는 붙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세리노가 불행한 것은 박 시장 사망 당일 공들여 떡밥을 풀었지만 슬프게도 기대했던 쪽에서 그 떡밥을 안 물었다. 주세리노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가 미리 예언을 해서 그 날짜가 적힌 문서를 공증을 받고 미리 그 피해를 받게 되는 곳에도 보내고 또 등기소에 등록도 한다고 했었다. 그래서 더욱 신빙성이 높았던 것이고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수많은 독자들은 카더라 통신만 믿고 철석같이 믿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날짜가 적힌 종이를 공증을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무슨 사건이 생기면 거기에 타이프라이터로 채워 넣는 방법을 썼고 주세리노가 사용하는 오리베티사의 이네하고 18이라는 타이프라이터는 공백을 넣어서 문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그 공백에 문자를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리 보냈다는 문서들은 꼭 너무 오래되어서 그것을 받았다는 곳에서는 그 문서를 찾을 수 없었고 어떤 한 예언은 실제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은 사건이 일어나고 3개월 뒤에 등기소에 등록을 했었다는 게 밝혀졌다. 2007년 4월 17일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미리 예언한 것이라고 뻔뻔스럽게 주장했지만 등기소에 가서 찾아보니까 실제로는 2007년 7월 13일이었다. 사건이 나고 3개월 뒤에 예언을 한 것이다. 수많은 예언 중계 중에 한두 개가 어쩌다 맞았을 정도로 형편없는 주세리노의 예언. 적중률이 인터넷상에서는 100%에 가까운 90%나 된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의 예언의 적중률이 잘해봐야 고작 7%에 불과할 텐데 말이다. 이런 경우 한국어로는 예언자라고 하지 않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신뢰성이 낮은 엉터리니까 그냥 시청자들을 속이려는 허접한 방송국 사람들이 잘 조사하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만든 프로그램을 보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더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어쨌거나 그가 했다는 예언들을 소개는 하도록 하겠다. 그렇다고 아예 완전 사기꾼은 아닌 것도 같고 나름 예언을 해서 맞기도 했다 하니 평범한 일반인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영안이 더 열려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9.11 테러 맞음. 미국의 이라크 침공 맞음. 2003년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병세 악화를 예언 맞음. 2004년 말 진도 8.9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남아시아를 덮침 12월 26일의 쓰나미 참사 맞음. 2004년 수마트라의 지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부근 해역 12월 26일 2만 명 이상 사망 맞음. 2005년 2월 1일 교황이 위독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구체적인 꿈까지 꾸었다는데 교황 2005년 4월 2일 별세 맞음.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를 박살 8월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참사 맞음. 2006년 10월 10일에서 12월 6일 동안에 4개에서 5개의 태풍이 미국을 직격. 전해의 리타나 카트리노와 같은 파괴력 맞음. 2007년에는 많은 대참사가 일어난다. 터키, 유럽, 파키스탄, 카슈미르의 근처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다. 필리핀에서는 지금까지 본 일도 없는 듯한 강한 태풍이 나타난다. 6월 사이클론 예민이 파키스탄 남부 2개 주를 강타해 사망 296명, 실종 224명, 이재민 27만 명이 발생, 맞음.
7월 25일 파키스탄 4.5의 지진, 페루 8월 16일 8.0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500 이상 맞음. 2007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지진으로 인한 패닉. 2007년 3월 25일 9시 42분쯤 일본에서 지진 7.1 맞음. 2007년 10월 일본 지진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 한 달 뒤 11월 일본 혼슈 센다이 남동쪽 143km 해역 태평양 쪽 진도 약 6.0 발생 맞음. 2007년 엘고어 노벨 평화상 수상. 2007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 맞음. 2007년 12월 31일 인류가 잘못을 눈치채는 마지막 시한. 2008년 마침내 에이즈 백신이 탄생. 마트그로소주에 있는 르아나라고 하는 약초로부터 개발 99억 2008만 303만 4621 마침내 AIDS 치료물질 개발. 캐나다 연구팀 2008년 3월 3일 기사 맞음. 2008년 아프리카에서 수천인이 물 부족으로 사망. 2008년 9월 13일 아시아가 있는 나라 일본 도쿄에서 100만 명 규모의 피해자를 내는 지진과 해일 발생. 2009년 1월 25일 진도 8에서 9 사이에 의 대지진이 오사카에서 50만 명 사망. 2010년 아프리카에서는 기온이 58도까지 달해 물 부족이 피크. 2010년 6월 15일 뉴욕 주식거래소의 붕괴. 2011년 2월 17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 2011년 새 인플루엔자가 인간에게 감염해 8천만 명이 사망. 2012년 검은 연기의 시대 12월 6일부터 기온이나 역경이 증대, 인류의 멸망이 시작된다. 2012년 인도네시아에서 쿠라카트아 화산이 분화. 2013년 11월 25일 카나리아 제도로 큰 해일이 덮치는 수천인이 사망. 2013년 11월 1일 미국의 옐로우스톤 화산이 분화. 제가 칸사스, 네브래스카, 리빈스톤 그 외 150m의 해일. 마지막에 분화한 것은 7만 년 전. 만약 또 분화하면 새로운 빙하의 시대가 탄생한다. 지구로 안전한 장소는 14개소 밖에 남지 않는. 그 91개소가 캐나다, 1개소가 아시아, 12개소가 브라질. 2015년 포르투갈이나 영국에서 한 발, 프랑스나 스페인에 급증하는 2015년 4월 22일에 더 격렬. 2023년 2월 9일 진도 8, 9도의 지진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다. 2026년 7월 17일 더빅1이라는 이름의 대지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나 캘리포니아를 파괴. 진도 10.8도의 과거 최대의 지진. 2029년 4월 13일 아포피스 소행성이 지구의 근처를 지난다. 2036년 11월 11일 다시 같은 아포피스 소행성이 지구에 접근 80% 충돌의 가능성. 지구 파괴의 피크. 2043년 지구 멸망. 그런데 이 모든 예언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나서 몰래 타자기로 친 것들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만큼은 두 눈 똑바로 뜨고 확인해보면 주세리노가 진짜 애언가였는지, 그동안 선무당처럼 어설픈 실력으로 왕노릇했는지는 차후 밝혀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왕이면 그의 미래 예언들이 하나같이 아무라니 사기꾼 주세리노이길 바람해본다. 세계의 미스테리는 파도 끝이 없는 샘물처럼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생겨나고 있다. 오늘은 디퀴스 델타와 카노 섬에 위치한 코스타리카에서 발견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원형의 돌 구슬에 관한 영상을 소개하겠다. 그 유래와 출처를 알 수 없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세계 7대 미스터리에 속한다는 코스타리카의 거대 돌 구슬은 지난 1930년대 코스타리카 정글 깊숙한 곳에서 완벽한 구형을 이루는 거대 돌들이 발견됐다. 일반적으로 멸종된 디퀴스 문화에 기인하며 이스트모에서 콜롬비아 지역 사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일종의 석조, 조각품이라 할 수 있다. 학자들은 코스타리카의 거대 돌의 유래와 만들어진 시기를 연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일반적으로 석재의 연대 추정 방법은 층위학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쓴다. 이는 발견된 곳과 돌의 지층을 찾아내 그것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코스타리카의 거대 돌들은 이미 원래의 자리에서 이동한 상태였고 처음 발견된 장소조차 찾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아마도 내 생각으로는 완벽한 구체이다 보니 지진이나 지층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다 어떤 돌 구슬은 굴러굴러
생판 모르는 곳에 떡하니 자리를 잡았을 테고, 또 어떤 돌 구슬은 낭떠러지나 깊숙한 지형에 위치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나마 학자들이 유추해본 결과 현재 이 돌들이 기원전 200년에서 서기 800년 사이에 만들어졌으며 아고나스 부에나스 시대 유물로 디키즈강 인근 탈라망카 산맥에서 만들어져 키키즈 강 인근으로 옮겨져 왔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일각에서는 오랜 세월 동물의 뼈에 광물이 쌓여 동그랗게 굳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글쎄, 이 가설은 쉽사리 이해가 가지는 않는 가설인 듯하다. 그래도 나름 전문가들이 가설을 내놓았으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만 할 뿐이다. 한편 현재 신의 돌이라고 불리는 코스타리카의 거대 돌 구슬은 지난 2014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상태다. 이 돌 구슬을 두고 현지에서는 스페인어로 라스 볼라스로 부른다. 풀이하자면 신의 구슬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돌 구슬들의 크기는 지름이 몇 센티미터에서 2미터를 넘는 것까지 다양하고 무게는 최고 25톤에 달한다. 현재 돌 구슬은 300여 개 남짓 남았는데 재질은 대부분이 반려암이고 석회암이나 사암도 덜어있다. 돌 구슬의 제작 시기는 대체로 8세기부터 16세기 초 코스타리카 지방에서 번성한 디키스 문화의 시기와 겹치므로 디키스 문화의 유산으로 여긴다. 하지만 일부 돌 구슬이 기원전 2세기 제품인 듯한 도자기와 함께 출토된 적이 있어서 다른 문명의 유물이 아니냐는 설도 나왔다. 콩키스타도르가 진출한 이래로 돌 구슬들은 한동안 잊혔는데 1930년대에 코스타리카의 정글에서 바나나 농장 개간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200여 개의 돌 구슬을 발견하여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콩키스타도르란 스페인어로 정복자라는 뜻이다. 당시 인부들은 숨겨진 엘도라도의 황금 이야기에 혹하여 구체의 구멍을 뚫거나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기도 했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돌구체 유물 중에서도 유난히 완벽한 구에 가까운 형상이다 보니 외계인이 만들었다느니 초고대 문명의 잔재라느니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돌 구슬을 과연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등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어떤 거대한 돌 구슬은 AD 1000년 이후의 것으로 금 장식품과 함께 묻힌 매장지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키리키 시대의 도기 유형임 부에노스아이레스 폴리크롬 조각을 포함하는 지층에서도 발견이 되어 제작 시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완벽한 구형으로 제작된 구형 돌덩어리들이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라스 볼라스로 불리는 이 구형 돌 구슬은 미국 캔사스 대학교의 인류학자인 존 후프스 연구팀이 연구를 위해 최근 코스타리카를 방문하고 돌아온 후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다시 화제가 되었다. 서기 600년에 처음 제작된 것으로 이 구형 돌들은 1930년대 코스타리카 정글에서 바나나 농장 개간 작업 중 인부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현재 약 300개가량이 남아있는데 큰 것은 직경이 약 2.4m에 달하고 무게는 16톤이라고. 연구팀은 이 돌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조사했고 결국 2014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현대 기술로도 다듬기 어려운 아주 정교하고 완벽한 구형태를 갖춘 돌 구슬은 스페인이 코스타리카를 정복한 후 이 돌 구슬을 만든 사람들도 사라져서 조사가 어려웠는데 이 돌 구슬 만든 이는 동부 온두라스에서 콜롬비아 북부에 이르는 원주민들로 서로 분산된 거주지에서 살았던 부족들의 조상으로 추정할 뿐이다. 현지 부족민들 중 대다수는 전설의 아틀란티스인들이 이 거대 돌 구슬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현대 기술로도 결코 쉽지 않는 화강암, 원형 조각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탓에 실대 미스테리에 올라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돌 구슬은 어떤 용도에 쓰려고 만들었을까? 물론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 전문가들은 온갖 추측을 내놓았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럴싸한 가설 중 하나를 소개하겠다. 많은 구슬들의 배열 모습을 통해서 천문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기도 하다. 어떤 구슬들은 4개씩 한 그룹을 이루고 있기도 한데 이 구슬은 북쪽 방향을 가리키는 선으로 배열된 것으로 보아 그때 당시 나침반처럼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또는 돌 구슬의 크기에 따라 계급이나 왕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추측은 그저 일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위의 상징이나 부족의 상징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구체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구체 안에 숨겨진 금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인부들이
구체의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 폭파시켰는데 당국이 개입하기 전까지 많은 돌 구슬들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그나마 공신력 있는 캔자스 대학의 고고학자 존 후프스에 따르면 공은 통제된 파쇄와 쪼아내기 및 깔기의 조합을 통해 둥근 바위를 구형으로 줄임으로써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의 문명은 스페인 정복 이후 사라졌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는 모든 구슬이 원래 위치에서 이동하여 고고학적 상황과 가능한 정렬에 대한 정보가 없어 더 이상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돌 구슬은 주기적 연소로 인하여 표면이 갈라지고 침식이 되면서 손상되어 가고 있다. 구형 돌 덩어리들은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등장한 후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외계인이나 과거 고도 문명이 만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어떤 용도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등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거인족들이 사용했던 포화는 아니었을까? 내가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지의 제왕에서 오크족들이 저런 포환을 쏘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 의견을 넌지시 피력해 보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음모론자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금은 허무맹랑한 이 가설에 따르면 돌구슬은 타라의 대포알이라고 한다. 천둥의 신이었던 타라 또는 틀라치케는 바람과 허리케인의 신이었던 소케스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거대한 주관을 사용하여 공을 쏘았다고 한다. 아무튼 그렇다면 쏘긴 쏜 거였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구체가 원래 위치에서 옮겨지거나 제거되었으며 대부분 코스타리카 전역에서 귀중한 잔디 장식용으로 쓰이고 있기에 더 이상의 연구는 어렵다고 한다.